요즘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서울을 건너뜁니다. 부산으로 직행하고 전주로 내려가죠. 유명한 곳을 피하고 골목과 시장, 이름 없는 카페를 찾아다닙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겁니다. 저는 파리에서 감동을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펠탑 3분, 루브르 7초. 사람이 언제 울고 언제 감탄할지 정확히 계산했어요. 10년 동안 수천 명을 그렇게 움직였죠. 그게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설명은 완벽한데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네요. 나는 웃으려 했습니다. 안 됐죠.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배우러 간 게 아닙니다. 내가 틀렸는지 확인하러 갔죠. 그리고 부산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이 SNS를 뒤지고 있었어요. 릴스 쇼츠, 틱톡 화면마다 한국이 나왔습니다. 유명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좁은 골목, 낡은 간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 그냥 동네였죠. 친구 마르코가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루카스, 이거 봐봐. 어디야?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죠. 조용히. 사진도 안 찍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엔 세계 최고의 카페들이 있습니다. 미슐랭이 인정하고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곳들이요. 왜 저 이름도 없는 골목 카페에 줄을 서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마르코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좋지? 나도 몰랐어요. 파리에서 관광객들이 카페에 줄을 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유명 셰프가 만든 곳이거나 인스타그램에 바이럴이 됐거나 이유가 있어야 줄을 서죠.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온 사람이 친구한테 말했고 그 친구가 또 친구한테 말했죠. 설명이 아니라 경험이 퍼진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솔직히 감흥이 없었습니다. 크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나는 짐을 끌며 생각했죠. 역시 과대평가야. 그런데 친구들이 말했어요. 부산 먼저 가자. 서울이 아니라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관광이면 서울부터지. 그런데 그들은 이미 표를 끊고 있었어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논, 산, 작은 마을이 지나갔어요. 유럽의 속도와 달랐죠. 뭔가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역에 내리자 냄새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 생선 냄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나는 분석하려 했습니다. 직업병이죠. 그런데 말이 안 나왔어요. SNS에서 봤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좁고 낡고 간판이 삐뚤어진 작은 카페 하나. 의자 4개, 테이블 2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대화도 없었죠. 그냥 머물고 있었어요. 파리 카페는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달랐어요. 그냥 머무는 공간이었죠. 골목을 걷다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손짓을 했어요. 드시던 걸 내밀었습니다. 파리에서 낯선 사람이 먹던 걸 나눠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마르코가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오래 알던 손자 대하듯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전주로 이동하는 버스 안이었어요. 친구 소피가 조용히 팔을 잡았습니다. 저 기사 아저씨 아이돌 아니야? 버스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SNS 팔로워가 수만 명이었죠. 일부러 그 노선 버스만 타는 외국인 여성들이 있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한국은 버스 기사도 콘텐츠가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장 안 작은 식당이었어요. 마르코가 밀면을 처음 받아들고 흥분했습니다. SNS에서 수십 번 봤던 그 음식이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면이 기도에 걸렸어요. 마르코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한국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지시도 없었죠. 한 명이 등을 압박했어요. 한 명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한 명이 이미 신고를 했죠. 몇 초였어요. 마르코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가이드. 위기 매뉴얼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죠. 그들은 훈련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영웅처럼 굴지도 않았죠. 그냥 당연한 듯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팔던 감동은 설계된 것이었어요. 이건 달랐습니다. 버텨온 시간이 몸에 남은 것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면 집에 다시 갔어요. 마르코가 쓰러졌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사고가 난 곳에 다음 날 또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밀면 때문이었어요. 마르코가 쓰러지기 직전 딱 한 젓가락을 먹었거든요.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나는 직업상 음식을 정보로 먹습니다. 크루아상은 어느 지역 버터인지, 와인은 몇 년산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가치가 생기죠. 그게 나의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면 앞에서 분석이 안 됐어요. 면발이 툭툭 끊깁니다. 육수는 묽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강하지도 않죠. 첫 입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 끊겼어요.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릇이 비었어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 한국인 두 명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밀면? 솔직히 나는 별론데. 맞아. 냉면이 훨씬 낫지. 나는 두 번 들었습니다. 부산 사람이 부산 음식을 별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테이블은 달랐습니다. 마르코는 두 번째 그릇을 시키고 있었죠. 소피는 아무 말 없이 면만 보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비운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지인은 별로라는데 외국인은 말을 잃었어요. 왜일까요? 한국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이라 비교가 생기죠. 비교가 생기면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달랐어요. 비교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는 맛이었죠. 설명이 없으니까 느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설명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마르코가 숙소에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밀면 꿈꿀 것 같아. 나는 웃었어요. 그런데 나도 자기 전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맛이 아니었어요. 그 아주머니 손이었죠.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하던 모습. 레시피를 묻는 나한테 귀찮아하지도 않고 거창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그 무심함이 파리에서 내가 만들던 어떤 감동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죠. 어머니는 또 그 윗대한테 배웠고. 그게 끝이었어요. 레시피도 설명도 스토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온 거였죠. 파리에서 나는 음식 하나에도 스토리를 붙였어요. 이 크루아상은 180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와 사람들은 감탄했고 나는 그게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음식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이야기 없이 수십 년을 팔았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설명은 감동을 만들지 않아요. 설명은 감동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한 일이 혹시 그게 아니었을까요? 나는 세 번째 그릇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설명 못해요.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했어요. 전주는 밥이 다르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밥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파리에도 좋은 레스토랑은 있습니다. 미슐랭 별 3자리 예약이 6개월씩 밀리는 곳도요. 그냥 맛있다는 뜻이겠거니 했어요. 한정식 집에 들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상이 나왔어요. 나는 멈췄습니다. 테이블이 보이지 않았어요. 반찬이었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빈틈없이 가득했어요. 세어보려 했는데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왔어요. 멈추질 않았습니다.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게 다 나온 건가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요. 나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직업병이죠.
파리 레스토랑 코스 요리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접시 하나, 금액 하나. 손님은 고르고 지불하고 먹어요. 합리적인 거래죠. 그런데 여기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계속. 마르코한테 속삭였습니다. 이거 가격 구조가 말이 안 되지 않아? 마르코는 이미 네 번째 반찬을 먹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냥 드세요. 나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반찬이 줄어들면 채워졌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채워져 있었죠. 나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옆 테이블을 봤어요.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고 있었어요. 부모가 뭔가를 권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가 웃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파리 레스토랑에서 부모들은 달라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예절을 가르치려 하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여기선 그냥 먹고 싶은 걸 먹고 있었어요. 그게 환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원하는 걸 줍니다.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주지 않아요. 파리 레스토랑은 팝니다. 메뉴가 있고 금액이 있고 서비스가 있어요. 얼마를 내면 얼마만큼 드립니다. 명확한 거래죠. 그 이상은 없어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드렸죠. 손님이 필요하기 전에 이미 알고 채웠습니다. 이건 판매가 아니었어요. 환대였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내가 만든 감동은 손님이 돈을 낸 만큼만 드렸습니다. 딱 그만큼.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어요. 요청하기 전에 이미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환대와 판매의 차이였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손님을 대한 게 아니라 손님을 관리했다는 걸. 감동을 드린 게 아니라 감동을 팔았다는 걸. 밥그릇이 비워져 있었어요. 어느새 또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채웠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채워져 있었죠. 관광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환대는 묻기 전에 채우는 것일 수도 있었죠. 나는 그날 밥을 3그릇 먹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다르다는 게 이런 뜻이었을까요? 전주 골목을 걷다가 멈췄습니다. 소피가 앞에서 손짓을 했어요. 저기 봐봐. 작은 카페였습니다. 간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구 앞에서 웃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입구에 작은 칠판이 있었습니다. 주문은 여기서. 커피는 위에서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뭔가를 적더니 천장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나는 올려다봤어요. 천장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통하는 작은 구멍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풍선이 내려왔습니다. 빨간 풍선이었어요. 그 아래에 작은 바구니가 달려 있었죠. 바구니 안에 커피가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외국인들이 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인들도 웃고 있었어요. 커피가 따뜻했어요. 바구니에 작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소피가 번역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5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마다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카메라, 오래된 엽서, 작은 인형. 주인이 모은 것들이었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죠. 2층에서 내려다봤어요. 1층에서 풍선을 받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왔어요. 풍선이 내려오자 혼자 웃었습니다. 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찍지 않기로 한 거였죠. 그냥 그 순간을 느끼기로 한 겁니다. 파리에서 사람들은 항상 찍습니다. 찍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에서 나는 10년 동안 완벽한 경험을 설계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3분, 루브르 앞에서 7초. 사람들이 감동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카페 주인은 그냥 풍선 하나를 내려보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한 일보다 이 사람이 풍선 하나로 만든 감동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풍선이 또 내려왔어요. 이번엔 노란 풍선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다른 글씨가 써 있었어요. 소피가 번역했습니다. 어제도 오셨죠? 아저씨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설명 없이 기억한다. 그게 진짜 환대였습니다. 옆 테이블 파리 커플 여자가 말했어요. 풍선 커피 때문에 왔는데 이 물건들이 더 좋아. 왜? 설명이 없잖아. 그냥 누군가의 시간이야. 낡은 카메라 옆에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더 오래 봤죠. 나는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손님들이 웃는 거 보고 싶었거든요. 파리에서 나는 손님이 감동하도록 설계했어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손님이 웃는 걸 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나는 손님을 향해 설계했고 이 사람은 손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 했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리하려고요. 부산시장 골목. 할머니가 먹던 걸 나눠줬습니다. 밀면 집 아주머니는 설명 없이 수십 년을 팔았어요. 한국인들은 말없이 마르코를 살렸죠. 전주 한정식은 묻기 전에 채웠습니다. 카페 주인은 손님이 웃는 걸 보고 싶어서 풍선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걸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관광 철학, 서비스 정신, 문화 차이? 어떤 말도 맞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소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옆에 앉았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느리고 조심스러운 영어였죠. 어디서 왔어요? 파리요. 관광 왔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관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확인하러 왔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뭘요? 파리에서 10년 동안 가이드를 했어요. 감동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말했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났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린 관광 만들 생각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했죠. 전쟁이 끝나고 밥 먹으려고 살았어요. 가게 열고 음식 만들고 손님 오면 더 줬죠. 그게 다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관광이 됐다고. 우린 몰랐어요. 살아남으려다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밀면은 피란민들이 냉면 재료가 없어서 만들었어요. 한정식의 반찬들은 버릴 게 없어서 다 상에 올렸죠. 골목 카페들은 작은 공간에서 버티다 생긴 거였습니다. 관광 상품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감동을 만들었어요. 계획하고 설계하고 연출했죠. 그런데 이곳의 감동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버텨서 남은 거였어요. 할아버지를 따라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나는 뭔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먹어봐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도 됩니다. 맛있으면 됐죠. 모르는 채로 느끼는 게 더 순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파리에서 나는 항상 알려줬습니다. 이게 뭔지, 왜 좋은지 알아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나는 따라갔죠. 파리에서 나는 항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여기가 좋은지, 왜 이걸 봐야 하는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걸었어요. 그리고 나는 따라갔습니다. 설명 없이. 귀국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마르코는 자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폰을 보고 있었죠. 나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빠르고 높고 정확했어요. 파리와 비슷했죠.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에펠탑 앞에 서야 합니다. 3분 7초. 사람들이 언제 감동해야 하는지 계산하면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짐을 맡겼죠.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루카스, 너 왜 그래? 나는 대답 못했습니다. 파리 가기 싫어?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돌아가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일주일 전에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동은 설계하는 것이라고. 관광은 상품이라고.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나는 파리 가서 밀면 파는 식당 차릴 거야. 팔릴까? 모르겠어. 근데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내놓을 거야. 소피가 말했어요. 나 한국에 다시 올 거야. 왜? 아직 못 간 데가 너무 많아. 일주일 있었는데 못 간 데가 많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파리에서 일주일이면 주요 관광지는 다 볼 수 있어요. 에펠탑, 루브르, 오르세, 베르사유.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새로운 골목이 나오고 그 골목 끝에 또 다른 뭔가가 있었죠. 계획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파리는 다 알 수 있는 도시예요. 한국은 다 알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더 오래 끌어당기는 이유였어요. 그냥 내놓는다. 파리에서 나는 항상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왜 봐야 하는지. 설명이 없으면 가치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밀면 아주머니는 설명하지 않았죠. 카페 주인은 풍선만 내려보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걸었습니다. 설명 없이도 사람들은 따라왔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어요. 관광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서비스 방법도 아니었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봤어요. 설계하지 않은 것들이 왜 더 오래 남는지를 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륙하면서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 땅을 내려다봤어요. 밀면 아주머니가 지금도 끓이고 있겠죠. 카페 주인은 오늘도 풍선을 내려보내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거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일주일 전에 내가 아니었어요. 파리에 도착하면 에펠탑 앞에 서야 합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3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아직 몰랐어요. 그냥 해보려고 했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버터, 커피, 매연. 파리의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에펠탑 앞에 섰어요. 10년 동안 매일 섰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3분을 세려다 멈췄어요. 그냥 봤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 둘, 부부. 아이들은 에펠탑보다 비둘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을 탑 쪽으로 유도했을 겁니다. 감동 포인트로요. 그런데 그냥 뒀어요. 비둘기를 쫓는 아이들이 에펠탑보다 더 살아있었으니까요. 투어가 끝났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어요. 오늘 투어 뭔가 달랐어요. 어떻게요? 살아있는 느낌이 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 한국에 가게 만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설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더 잘 보였어요. 나는 그날 투어 노트를 꺼냈어요. 3분이라고 써진 부분을 지웠습니다. 7초라고 써진 부분도 지웠죠.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냥 봐라. 10년 동안의 공식이 3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오후에 루브르 투어가 있었어요. 나는 모나리자 앞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이 앞에서 7초를 쟀어요. 그런데 이번엔 세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를 봤어요. 폰을 들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나는 그 남자 옆에 섰습니다. 한참 있다가 그가 말했어요. 설명 안 해줘도 되는데 그냥 옆에 있어줘서 좋았어요. 설명 안 해줘도 된다. 그냥 옆에 있어줘서 좋았다. 그게 가이드의 역할일 수도 있었어요.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에펠탑 3분, 루브르 7초. 그 아래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비둘기를 쫓는 아이를 그냥 둬라. 감동은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보게 두는 거였죠. 나는 창밖을 봤어요.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 빛이 상품으로 보였어요. 팔 수 있는 감동으로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빛도 버텨온 시간이 남은 거였어요. 1887년에 세워진 탑이에요. 반대가 많았죠. 철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텼어요. 그냥 거기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나는 그걸 팔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은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였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마르코에 밀면 식당이 열었어요. 파리 11구.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간판은 한국어로만 썼어요. 프랑스어 설명이 없었죠. 나는 개업날 갔습니다. 줄이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죠. 뭔지 모르면서 줄을 서 있었어요. 설명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설명 안 했는데 왔어. 그게 답이었죠.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에펠탑 앞에 섰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팀이었어요. 20명이었습니다. 나는 설명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그냥 봤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 할머니가 탑을 오랫동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청년은 탑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광장 돌바닥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3분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크네요. 처음 보셨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진으로 수백 번 봤는데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 사진으로 수백 번 봤는데 직접 보니까 다르다. 나는 10년 동안 에펠탑을 설명했습니다. 높이, 역사, 건축 방식.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설명 없이도 이미 왔어요. 그냥 와서 보면 됐습니다. 투어가 끝났어요.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명이 적었는데 왜 더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산 밀면이랑 같은 이유예요. 설명하면 정보가 되고 설명 안 하면 경험이 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길에 파리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 건물들을 제대로 봤습니다. 1800년대 건물들이었어요. 누군가 이 건물을 지었고 전쟁도 겪고 혁명도 겪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었어요. 나는 그동안 이 건물들을 설명했습니다. 연도, 건축 양식, 역사적 의미. 그런데 한 번도 그냥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린 그냥 살았다고. 이 건물들도 그냥 버텼습니다. 파리도 살아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지방 도시로 향하는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니다. 설계하지 않았는데 살아남은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밀면도 한정식도 풍선 카페도 할아버지의 걸음도. 누구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냥 살았고 버텼고 남았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를 끌어당기고 있다. 설계된 감동은 잊힌다. 버텨낸 시간만 남는다. 나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내일도 에펠탑 앞에 서겠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는 말이 뭔 뜻인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알면 보입니다. 보이면 전할 수 있어요. 설명 없이. 한국에서 내가 배운 건 관광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설명 없이도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밀면 아주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풍선 카페 주인도 아무도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왔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루카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어느 도시로 가야 할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루카스가 계속 걸을 수 있어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살아있던 여행지. 도시 이름 하나만요. 그 이름이 다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